자, 이번 시간엔 3장입니다. 조사 문제, 가설, 혹은 조사 문제, 조사 가설, 연구 문제, 연구 가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1, 2장에서는 사회복지조사론의 약간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개괄적인 얘기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2장에서 조사 절차 얘기하면서 조사의 진행은 조사 주제, 문제, 가설, 설계 이런 순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단계별 내용을 지금부터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에서는 문제, 가설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조사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조사 설계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다루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3장에서는 크게 시험에 나오는 테마가 3가지로 구성이 돼요. 조사 문제, 조사 가설. 이 조사는 리서치예요. 이걸 연구로 번역을 해도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조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연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조사 가설, 연구 가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근데 가설은 일반적으로는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서 원인의 역할을 하는 독립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의 역할을 하는 종속변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와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적인 진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예를 들자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 혹은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혹은 높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될 수 있는데요. 아이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부모의 부부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실제 측정이 가능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A라는 개념, B라는 개념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 이것을 개념화 혹은 개념 정의 혹은 개념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 개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측정을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것을 조작화 혹은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을 구성하는 변수가 정해지면 변수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개념화를 하고 2차적으로는 조작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44페이지 첫 번째 주제 조사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문제는 일단 의문문으로 끝나야 돼요. 끝이 뭐뭐일까? 뭐뭐인가? 뭐뭐인 것인가? 라고 끝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사 문제가 조사 문제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데이터를 통해 실제 검증이 가능한,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서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조사 문제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보통 변수와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2개 혹은 2 이상의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서술을 해야 되고요. 한정된 범위의 구체적인 조사 문제여야 한다. 왜? 조사 문제와 조사 주제는 다르기 때문에 조사 주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범위가 넓어도 괜찮지만 조사 문제는 내가 실제 조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초점화해서 서술을 해야 되고요. 연구자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명료하게 서술을 해야 되고요. 어떤 조사라도 이 조사에는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연구를 하죠? 그 문제의 답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2 이상의 답이, 그러니까 범주에서 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답이 적어도 2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잠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조사 문제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개입을 하면 그 사람의 표적 문제가 달라질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세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특정의
사람의 개입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의 문제가 지금보다는 호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실제로 그러한가를 검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정적인 결과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이 개입을 하면 아마도 이 사람의 문제가 호전이 될 텐데 진짜 그럴까? 이런 식으로 개입과 요거 사이의 예측 있잖아. 이 문제의 변화에 대한 예측도 조사 문제로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조사 문제가 변수간 관계를 예측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개입을 하면 그냥 변할까? 이 정도만 할 수도 있고요. 뭐 얘가 점수가 높아질까? 혹은 낮아질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변화의 방향성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것까지를 꼭 서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할 것이다.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할까? A가 증가하면 B는 감소할까? 아니면 A가 증가하면 그냥 B는 변하는 걸까?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연구자들의 조언이나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가설, 연구 가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아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아직은 데이터로 확인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가정하는 진술, 이것을 조사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변수간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보통은 이제 선행 이론이라든지 혹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가설을 검증할 수 있으려면 경험적인 데이터를 측정을 해야 되고요. 측정을 하려면 아까 개념적 정의가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오는 것은 개념적 정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에 대한 개념적 정의 혹은 이거를 개념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는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래서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경험적 데이터를 확보해서 가설을 검증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 간 관계로 보통 서술을 하게 되고요. 조작화를 통해서 추상적인 수준의 개념이 이제는 측정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 조작화를 통해서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뀔 때 측정 가능해진 개념을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자체로 변수라고 하는 것은 값이 변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자존감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그것을 어떻게 수치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자존감이 30점이었는데 개입을 했더니 50점이 변했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측정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게 측정 가능해진 개념, 이것을 측정 가능해진 개념을 두 글자로 변수라고 부른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작업을 조작화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그 외의 내용들 보시면은요. 땡땡땡 세 번째 땡을 보면 이론이나 선행 연구에 근거해서 도출을 하죠. 이걸 다른 말로 선행 연구에 근거한 개념적인 틀 혹은 연구의 모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경험적 검증의 가능성을 조작화나 측정 혹은 변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내용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조사가설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검증한다 혹은 검증한다 똑같은 얘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럴 수는 없고 조사가설이 과연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지 틀렸다고 볼 수 있는 반증 사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 가설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 반증 사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반증할 수 있는 결정적 사례를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얘가 맞는 걸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또다시 반증 사례를 찾았다가 이 가설을 반증할 수 있는 뭔가 사례를 발견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 가설 없어지고 또 다른 가설로 이제 대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사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반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장을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포퍼. 무슨 주의? 반증주의라는 이야기로 과학 철학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간 관계를 정적이거나 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하는 관계.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둘 다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하는 관계를 플러스 정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A가 증가하면 B는 감소하고 혹은 A가 감소하면 B는 증가하는 반대 관계로 변화할 때 이것을 부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설정을 할 때도요.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할 것이다. 혹은 A가 증가하면 B는 감소할 것이다. 라고 방향성을 둔 가설을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방향성 없이 A가 변하면 B도 변할 것이다. 어떻게 변할지 그 플러스나 마이너스까지를 가설에 담지 않아도 돼요. 담아도 되고 담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종속 변수의 변화에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통제해야 한다. 이거는 4장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을 때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려면 B의 변화가 A 때문이 아니라 혹시 C 때문 아니었는지, 만약에 B의 변화가 그 외의 다른 변수인 C 때문에 유발된 거지 A가 아니었다면 얘네들은 인과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A와 B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종속 변수가 A 외의 다른 변수 때문에 유발됐을 가능성을 땡땡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땡땡은 바로 통제입니다.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독립 변수 이외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그 외에 발생한 변수다 해서 외생 변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가설의 독립과 종속 변수 사이 간 인과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외생 변수의 영향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보면 가설은 보통 개념 A가 개념 B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개념 A는 원인의 역할을 하니 독립 변수, 개념 B는 결과의 역할을 하니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설을 경험적 데이터로 검증하려면 추상적인 개념인 A, B를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A, B로 바꿔줘야 되는데 측정 가능한 개념을 뭐라고 한다?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개념을 변수로 바꾸는 과정, 무슨 과정이죠? 조작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측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사 가설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45페이지 보시면 가설의 검증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조사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한다기보다는 이 조사 가설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서, 즉 반증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반증 사례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다면 그래, 네 말이 맞나 보지 하고 이제 조사 가설이 잠정적으로 맞다라고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과정은 포퍼의 반증주의적인 입장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조사 가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반증하고자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 가설을 반증하는 입장을 영가설이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가설이라고도 하고요. 귀무가설이라고 없을무자를 써서 영, 이거 없을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귀무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은 100% 영가설이라고만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내가 조사자가 세운 가설이에요. 조사자가 세운 가설이 조사가설, 연구가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기존 연구나 선행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가설을 세웠는데, 근데 반증한다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A, B 사이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구자가 착각해서 A가 B에 영향을 준다라고 지금 잘못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증이라는 건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는 입장이잖아요. A, B 인과관계 아니야. 걔네 관련 없어. 라는 입장이 반증입니다. 그 반증 입장에 해당하는 가설을 영가설, 즉 조사자가 세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는 잘못 설정이 된 거고 걔네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자, 이걸 연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쨌거나 그냥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진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래? 그럼 A와 B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따져야 되는데요. 연가설은 없어! 0이야, 0! 이런 입장이라면 그거에 반대되는 입장. 아니야! A와 B 사이에 관계가 있어! A가 B에 영향을 주는 거 맞아! 라는 입장. 이것을 연가설에 반대되는 입장이다 혹은 대립되는 입장이다 해서요. 얘를 대립가설 혹은 대안가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짝짝꿍이 더 맞는 건 얘랑 얘죠. 그러니까 조사자처럼 대립가설도 관계가 있다. A와 B가 영향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조사자라면 여러분들은 얘랑 얘랑 서로 경쟁을 할 때 말이에요. 내가 조사자라고 한다면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대립가설, 즉 대안가설이 나의 주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는 너 틀렸어. 얘가 맞아. 이러고 싶겠죠. 이걸 우리가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야! 연가설 너 틀렸어! 기각! 대립가설 채택!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이 말이 맞나? 이 말이 맞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기각하고 무엇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결정 결과에 따라서 대립가설이 채택되면 내 말이 맞다. 근데 대립가설이 기각되고 연가설이 채택이 되는 경우에는 조사자의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가설은요. A와 B 사이엔 관계가 없어. A는 B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면 네가 왜 A가 B에 영향을 준다고 가설을 세웠을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건 진짜 우연에 의해서 살짝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걔네들 사이에는 원래는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대립가설은 관계가 있어, 영향을 미쳐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가설 검증 과정에서의 조사자가 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에는 46페이지예요. 제1종 오류가 있고 제2종 오류가 있습니다. 왜 1종이냐면 연구자들이 더 많이 범하는 오류이기 때문이에요. 흔히. 그래서 이제 제1종 오류도 2종 오류도 중요하긴 하죠. 둘 다 안 범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더 많은 연구자들이 범하는 1종 오류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1종 오류는 뭐냐면은 앞서도 얘기했어요. 우리 조사자들은요. 자기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 아니야 관계없어 라고 얘기하는 연가설을 기각해버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해서 I win 이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연가설을 기각하는 잘못들을 범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멀쩡하다라는 것은 연가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넌 틀렸어. 대립가설이 맞아. 관계가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요렇게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많이들 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종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내가 맞는 것처럼 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2종 오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2종 오류는 뭐냐면 거꾸로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연가설이 있다고 합시다. 연가설이 예를 들어 오를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연가설이 오를 때가 있겠고요. 연가설이 틀렸을 때가 있겠죠. 틀렸을 때. 자, 연가설이 오를 때 연가설을 채택하는 거. 이거는 오류가 아니에요. 연가설이 오르니까 네가 옳구나 이렇게 채택하는 거니까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오류예요? 이건 오류 아닙니다. 자, 근데 연가설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연가설 너 틀렸어 기각. 연가설을 기각해버리면 이건 오류가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건 일종 오류는 이거예요. 연가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거. 이거는 일종 오류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연가설이 틀렸어요. 연가설, 즉 관계가 없다는 말이 틀렸어요. 관계가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가설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그거를 채택을 해버린다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채택한다라는 건 어머?
예, 연가설을 채택하면 어머 관계가 없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연가설이 틀렸는데, 즉 관계가 없다는 말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있네 없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오류가 됩니다. 이걸 제2종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연가설이 틀린 게 맞다면 연가설이 틀렸어라고 기각하는 건 이건 오류가 아니죠. 틀려서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옳은 걸 기각할 때, 틀린 걸 채택할 때가 오류가 되는데 틀린 연가설을 채택해버리면 2종 오류가 되는 거고 옳은 연가설을 기각하는 건 1종 오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로 얘기하면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없다는 연가설을 기각을 해버려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건 1종. 자, 그 다음에 틀린 연가설을 채택하는 2종 오류는 뭐예요? 관계가 있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오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시면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외우는 방법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류를 범할까? 연가설 찍어! 그래야지 내가 살아! 이러니까 멀쩡한 연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많이 범해서 그게 일종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고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진짜 단순 암기식으로 암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청소당번을 정하는 거예요. 청소당번을 정하는데요. 영기가 있고 영체가 있어요. 영기와 영체가 있거든요. 자, 영기는 언제? 일요일 날. 일요일에 영기가 청소를 해요. 그럼 주말에 청소를 했기 때문에 영체는 이틀. 그 다음 이틀이에요. 이틀 동안 영체가 청소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일요일 영기, 이틀 영체 해서 1종 오류는 옳은 연가설을 기각하는 오류고요. 2종 오류는 틀린 연가설을 채택하는 오류예요. 일요일 영기, 1종 오류는 옳은 연가설을 기각, 2종 오류는 틀린 연가설을 채택해서 이틀 영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은 암기 팁 자체를 암기하는 게 더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종은 많이 범하는 거지. 그러면 연구자들은 연가설을 기각해야 내가 맞는 게 되기 때문에 멀쩡한 연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많이 범할 거야. 그게 일종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이종은 뒤집어서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6페이지에 보면 1종과 2종 오류의 의미 구분을 하는 게 일단 더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46페이지 그 중간에 회색 박스를 보면은 1종 오류, 신뢰 수준, 유의 수준, 유의 확률, 그리고 연가설 기각 간의 관계 해가지고 5개 개념이 좀 나옵니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신뢰 수준이라는 말이 있고, 이거는 하나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사실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동안 좀 나와서 시험 난도를 좀 높이더니 최근에는 각성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오버 아닌가 해서 출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악랄한 문제는 좀 덜 내는 추세여서요. 그래서 이제 예전 기출문제를 푸실 때 필요한 정보 정도라서 여러분들이 막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자, 일단 신뢰라는 말하고 유의라는 말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100%의 진실이 있을 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95% 신뢰 수준에서 어떤 경우는 99% 신뢰 수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결과를 100% 맞다라고 말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체로 사회조사라는 게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표본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본조사에서 얻은 결과가 진짜 전체가 그럴 거야 라고 100% 장담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는 실제 전체 집단과 다를 수도 있으니 이 결과를 받아들일 때 좀 유의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수준은 유의 수준과 반대 개념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신뢰 수준을 95%가 아니라 99%로 올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유의 수준은 100%에서 99를 뺀 나머지 1%로 줄어들게 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 분석에서 이 유의 수준을
알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알파 값이 제1 오류, 1종 오류 있잖아요. 제1종 오류를 알파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1종 오류와 유의 수준은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의 수준이 높아요. 그럼 1종 오류가 높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의 수준이 낮아요. 그러면 1종 오류도 낮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뢰 수준을 높였다. 신뢰 수준을 95% 신뢰 수준에서 99% 신뢰 수준을 높였다라면 그러면 유의 수준은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죠? 5%에서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줄어드는 걸까요? 올라가는 걸까요? 줄어드는 개념으로. 자,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반대 개념인 유의 수준은 낮아지는 거죠. 유의 수준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1종 오류도 얘를 범할 확률도 낮아지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은 게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세한 개념의 의미는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종 오류와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그 회색 박스의 땡땡땡에서 세 번째 땡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커트라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가설을 기각할지 말지를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이 기준을 유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설을 검증하는 이제 통계 분석에서는 실제 내가 표본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한 통계 값을 보여주게 돼요. 통계값, 통계치, 통계량 뭐 이런 것들을 통계 분석 결과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유의 확률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유의 확률 값을 뭐와 비교를 하냐면 커트라인이 되는 유의 수준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의 수준보다 유의 확률값, 이 통계 분석 결과로 얻은 유의 확률값이 이 커트라인이 되는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그러면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너무 복잡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수 커트라인이 있다.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는 것처럼 유의 확률값이 유의 수준보다 낮아야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규칙이 일종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6페이지 제 아래쪽에 제2종 오류 있잖아요. 제2종 오류의 땡땡땡에서 이제 두 번째 땡을 봅시다. 거짓인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자, 제2종 오류를 얘기하면서 틀린 연가설, 이게 이제 거짓인 연가설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틀린 연가설은 너 틀렸어! 이렇게 틀렸으니까 틀렸어! 기각!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바보처럼 채택, 틀린 걸 틀렸다고 말을 못하고 네가 맞나 봐 이런 식의 채택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오류거든요. 그러면 이종 오류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통계적 검정력, 틀린 걸 틀렸다고 확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통계적 검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말빨이 좀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친구랑 얘기하는 말빨 엄청 좋은 친구랑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사기도 진실처럼 막 하는 이런 구라를 엄청 잘 치는 그런 능력자예요. 분명히 얘가 하는 얘기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빨이 너무 약해서 얘 틀렸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 요런 바보 같은 상황이 제 2종 오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 말빨이 아무 좋아도 틀린 건 틀린 거거든요. 야, 네 말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통계적 검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통계적 검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데이터, 근거가 확실하면 되거든요. 야, 구라까지 마! 이러면서 내가 한 1000명 조사를 해봤거든. 근데 1000명 중에 90%가 이렇다더라. 네가 나를 어떻게 물러보고 내가 뭐 모를 줄 알았으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실제로 조사한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즉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다라는
근거가 빵빵하면 얘가 잘못됐다랬을 때 잘못됐다고 힘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땡 보시면 조사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통계적 검정력은 높아져요. 그럼 반대로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낮아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변수와 조작화 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와 속성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문지 문항을 구성을 할 때 그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1 남자, 2 여자, 나는 여자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자, 이때 성별. 이거는 변수예요.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이것은 변수를 구성하는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성에 1이나 2라고 하는 숫자를 부여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성에 대응되는 값을 부여할 때 이것을 측정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성별처럼 너 성별이 뭐야? 저는 3이에요. 저는 5예요. 이렇게 응답자가 알아서 숫자로 얘기할 수 없는 성격의 이런 경우는 이럴 땐 남자 1, 여자 2 해갖고 설문지에 아예 내가 숫자를 붙여서 체크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너 나이가 몇 살이니? 저 20살이요, 30살이요. 이런 식으로 응답자가 알아서 숫자로 답할 수 있는 성격의 변수인 경우에는 특별히 내가 뭐 1은 20살, 2는 21살, 3은 22살 이런 식으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서 숫자 써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응답 범주에 체크하는 형태로 조사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이를 숫자로 직접 쓰게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연령도 변수가 돼요. 성별도 연령도 변수가 되는 거고요. 이때 내가 21살이요, 22살이요, 23살이요 이렇게 쓰는 값들 이것도 측정 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 하나하나가 그 연령을 구성하는 속성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별이나 연령은 변수, 그리고 변수를 구성하는 속성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47페이지 문지 쪽에 보면 가설에 포함된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바꾸는 걸 조작화라고 얘기를 하고 조작화를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변수로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땡땡땡 세 번째 땡 보시면 어떤 개념을 우리가 변수라고 지칭을 하면 적어도 값의 범위가 그러니까 변수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21이 될 수도 있고 22가 될 수도 있고 숫자의 별량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측정값이 적어도 혹은 이걸 별량이 적어도 혹은 속성이 적어도 둘 이상인 있어야 그래서 이걸까 저걸까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모든 변수는 개념이지만 모든 개념이 변수인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 2018년도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조작화를 통해서 가설을 구성하는 추상적인 성격의 개념이 구체적인 개념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 개념으로 바뀌고 이 구체적인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변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세계는 추상적인 개념도 있고 구체적인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이 구체적인 개념이 바로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개념 중에서도 구체적인 개념이 변수예요. 자, 그럼 모든 변수는 개념 안에 속하나요? 속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변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개념이 변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직 조작화가 안 돼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개념은 그건 변수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길이나 성별처럼 직접 관찰 가능한 개념도 있지만 자존감, 우울, 만족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간접적인 지표, 우울한 사람이 보이는 특징들을 쫙 나열을 해놓고 거기에 얼만큼 해당되는지, 그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10개의 지표들 중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5개에 해당한다고 체크했다. 그럼 너는 5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변수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연구에서 실제 가설은 예를 들어 이제 그 2005년도 박예경 선생님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보면 자녀로부터 부양을 잘 받고 있다고 느끼는 노인일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우셨거든요. 자, 이때 이제 노인은 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실제 가설에서의 변수는 자녀로부터 받는 부양의 질이 어디에 영향을 준대요? 어르신의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 가설에서 변수는 뭐죠? 자녀로부터 받는 부양의 질 혹은 정도, 이게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통합감은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측정하지?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측정하지? 요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자녀로부터 받는 부양의 정도는 최혜경 교수님 등이 개발한 노인 부양지표 개발 척도를 사용해서 이런 문항들, 이게 6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문항이 한 31개 되거든요. 네, 그냥 일부 문항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사 논문에서 사용했던 척도는 이런 형태의 척도를 통해서 뭐 응답자가 이렇게만 응답을 하면 거기를 뭐 예를 들어 이거는 1점을 주고 얘는 2점을 주고 얘는 3점을 주고 4점을 주고 해서 여기에 응답했으면 2점, 여기는 3점, 그 다음에 여기는 1점 해갖고 요거를 합산값으로 그래서 총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아통합감은 김정순이 개발한 자아통합감 측정 척도로, 그래서 이것도 문항이 한 40문항인데요. 일부 문항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응답했으면 1, 2, 3, 4, 5 값을 부여해서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기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으면 여기는 2점, 3점, 4점, 5점, 4점, 2점 이렇게 해갖고 요 값들을 합산을 한 값으로 총 얼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다라고 논문에 기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아통합감이란 요런 걸 의미하는데 내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측정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설에 포함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아까 뭐 한다고 얘기했죠? 가설에 포함된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조작화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조작화를 통해서 그 개념은 구체적인 측정값, 아까 이제 합산값 있잖아요. 앞서 보였던 여기에서 합산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일반적으로 계산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숫자로, 그럼 어떤 분의 자아통합감은 43점, 어떤 분은 56점 이런 식으로 점수값들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렇게 구체적인 측정값들을 갖게 되는 뭐가 된다?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개념, 즉 변수가 된다. 변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하단에 변수의 종류를 보시면은요. 변수의 종류는 가장 기본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얘는 원인의 역할을, 종속변수는 결과의 역할을, 따라서 가설이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인과 관계에 대한 잠정적 진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보통 이제 독립 종속을 강조를 하지만 2019년도 문제에서 딱 한 번이에요. 선행변수라는 말이 잠깐 나오기도 했습니다.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냥 독립변수 앞에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이것을 이제 선행변수라고 얘기를 한다. 연구자가 관심 있는 종속변수는 따로 있고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한 독립변수가 있는데, 근데 그 독립변수가 뭐에 영향을 받는가 해서 독립변수에 선행하는 변수를 가끔은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독립변수 앞에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건 선행변수다. 딱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변수는 원인의 변수, 원인 변수, 혹은 예측 변수, 혹은 가설적 변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독립 혹은 원인 변수 이 두 가지 용어를 쓰게 되고요.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 기준 변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험에서는 주로 종속 아니면 결과 변수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종속 변수가 얘 말고 딴 이유 때문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딴 이유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야. 그 딴 이유를 그 외에 발생한 요인이다 해서 외생 변수라고 얘기했고, 그 외생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땡땡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이때 땡땡은 통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수의 종류를 얘기할 때 이 종속 변수가 얘 말고 얘 때문에 유발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얘 때문에 종속 변수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독립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를 일컬어서 외생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생 변수는 뭘 해야 되죠? 통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앞서서 환원주의 얘기할 때 기억나세요? 2장의 맨 끝에 분석단위 관련된 오류에서 생태학적 오류, 개인주의 오류, 환원주의 오류 했었잖아요. 자, 그때 환원주의 얘기하면서 어떤 하나의 현상 굉장히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두 요인으로 자꾸 압축해서 설명하는 게 환원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종속변수라는 이 현상이 굉장히 많은 외생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 연구자가 한 연구 안에서 그 모든 외생 변수들을 다 통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1장에서 과학적 방법의 특징하면서 간결성 혹은 감명성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자, 그 현상의 영향을 준 모든 변수들을 다 탈탈 털어서 보여주는 게 과학자의 역할이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높은 설명력을 갖는, 즉 확률이 가장 큰 것들을 추려서 보여주는 게 과학의 역할이거든요. 따라서 B에 영향을 주었을 법한 그 많은 외생 변수들 중에서도 얘는 정말 유력한 영향을 줄 변수들인 것 같아. 걔네들만 보통 연구에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를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사실 가능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많은 혹은 무수한 외생 변수 중에서도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계획, 이 연구 계획을 조사 설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조사 설계 안에서 실제로 통제하는 외생 변수를 일컬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통제 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48페이지에 하단 5번에 있어요. 5번에 외생 변수부터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외생 변수 쪽을 보시면 외생 변수라고도 하고 외적 변수 혹은 외부 변수 혹은 대안적 설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종속 변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종속 변수의 변화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 요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생 변수를 동그라미, 그러니까 땡땡 두 번째 땡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데 왜 예를 들자면 실제로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 건데도 그럼 조사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엉뚱깽뚱맞게 왜 이 A가 영향을 준 것처럼 착각을 했을까? 얘가 맞다면 왜 A 때문에 B가 유발됐을 거야? 라고 가설을 세우게 됐을까? 왜냐하면 이 C가 얘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얘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얘보다 얘와 얘의 관련성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화재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소방차 있잖아요. 소방차가 엄청 많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소방차의 수, 그 다음에 재산 손실, 화재로 인한 재산의 손실 규모 있잖아요. 규모.
작죠. 그러면 예를 들어 소방차가 많이 닿다는 것은 화재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화재 규모가 컸다면 실제로는 그 재산 손실도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는 모종의 관련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소방차의 수가 크기 때문에 재산 손실 규모가 컸다. 이런 인과관계로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치 얘가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니까 얘가 얘의 원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재산 손실 규모에 영향을 준 실제 요인은 뭐죠? 화재 규모예요. 화재의 규모가 어땠는가에 따라서 크면 클수록 재산 손실 규모가 크죠. 근데 왜 우리가 이게 진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얘와 얘 사이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화재 규모가 크면 소방차가 많이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재 규모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와, 되게 소방차가 많네. 엄청 손해봤겠네. 이렇게 해서 딱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설로 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외생 변수는 독립 변수 외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험에서는 2021년도 시험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로 정의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얘가 왜 원인처럼 간주가 됐을까? 예, 이거하고 실제 독립 변수가 사실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땡땡 두 번째 땡 보면 조사 설계에서 모든 외생 변수를 현실적으로 다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력한 몇 가지 외생 변수를 조사 설계에서 통제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연구자가 맘먹고 자기 연구 설계 과정에서 통제하는 그 외생 변수를 우리가 통제하는 외생 변수다 해서 줄여서 통제 변수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관련 기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4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자,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들의 자아정 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들은 변수가 아니라 그냥 조사 대상입니다. 자, 그럼 이때 독립 변수는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종속 변수는 자아 정체감이 되는 겁니다. 자,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 종속 변수인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독립 변수는 분명히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뭐라고 하죠? 외생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건 통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 설계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건 통제해야지 하고 실제로 연구자가 이것을 통제를 했다면 이때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 변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종류 48페이지 맨 위쪽에 매개 변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나? 아니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C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하고 B가 증가하면 C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A가 C라는 징검다리를 건너 B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럴 때 이 C를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 변수에게 영향을 받아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게 되는 중간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다니는데 막 옆에 우리 팀원들이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끈끈한 동료애가 있으면 그게 끈끈한 동료애가 소속감을 느끼고요. 높이고요. 소속감을 높이면 아마 으쌰으쌰 하면서 업무 성과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끈끈한 동료애가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이게 소속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면 이때의 소속감은 매개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48페이지 매개 변수의 두 번째 땡 보면 경우에 따라서 매개 변수가 2개 이상인 연구 모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요. 자, 학교밖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
경험이 우울과 충동성을 이중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타이틀의 2021년도 이 두 교수님의 그 연구 논문에서 이 이제 저자들이 제시한 연구 모형은 이거예요. 독립 변수는 부정적 사건 경험이고요. 종속 변수는 비행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직라인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 경험이 우울을 경유하여 충동성을 경유하여 아니면 우울과 충동성 모두를 경유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연구 모형을 이렇게 짠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우울과 충동성은 둘 다 매개 변수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매개 변수가 2개인 혹은 매개 변수가 3개인, 4개인 연구 모형이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절 변수 가도록 할게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C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C가 두 변수 간 관계를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C를 조절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막 악성 민원 혹은 진상 손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악성 민원이라든지 진상 손님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직원 간 관계 있잖아요. 동료 관계, 직원 간 관계까지도 좋지 않으면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상이 업무 스트레스, 진상 손님 고객 응대가 업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직원들과의 관계까지도 좋지 않으면 훨씬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진상 손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나마 지지적인 우리 동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너무 좋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 진상 고객님을 만날 때마다 막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이 독립 변수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영향의 정도를 이분들 간의 따뜻한 협력과 도움이 그걸 완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관계가 어떠한가가 얘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사실은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더 낮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직원 간 관계는 조절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서는 논문의 가장 대표적인 조절 변수로 나오는 게 사회적 지지예요. 빈곤이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한결같이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즉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회적 지지마저도 없는 아이들은 빈곤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는 거고요. 그래도 사회적 지지와 따뜻한 관심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아이는 빈곤이 아이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덜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사회적 지지, 따뜻한 관심 이런 것들은 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영향력 정도를 조절하는 조절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매개 변수 사례라든지 조절 변수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변수의 분류인데요. 49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타 변수의 분류는 시험에 많이 언급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독립과 종속, 그리고 매개, 외생, 통제, 그리고 조절 변수 6가지를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인 거고, 맨 앞에 나왔던 선행 변수라든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변수 유형은 건너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변수값의 연속성에 따라서 연속 변수, 불연속 변수, 그리고 이제 더미 변수 이런 분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길이, 체중 이런 거 보면 뭐 21cm, 22cm 사이에도 21.5, 21.75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숫자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속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별 1, 그러니까 1남자, 2여자 사이에 성별이 1.75, 1.85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불연속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미 변수는 일종의 불연속 변수의 한 유형인데요. 더미 변수는 그냥 값의 범위가 딱 2개예요. 없으면 1, 없으면 0, 있으면 1. 우리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해당, 비해당, 어떤 경험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있는지 없는지, 해당되는지 아닌지만 체크하는 그런 문항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해당되면 1, 해당되지 않으면 0.
있으면 1,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점수값을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0과 1 값만 부여되는 그런 불연속 변수를 얘를 더미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속성에 따라서 양적인 변수가 있고 질적인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 설문지 봤었는데요. 너 성별이 뭐야? 저는요, 3이요. 저는 17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성별이 뭐야? 혹은 종교가 뭐니? 저는 19요. 말이 안 되잖아요. 종교가 뭐니? 성별이 뭐니? 너 어느 동네 살아? 이런 것들은 숫자로 대답할 수 없는 속성의 변수들입니다. 이런 걸 질적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설문지를 작성을 할 때 1 기독교, 2 천주교, 그 다음에 1 무슨 구, 2 무슨 구, 1 남자, 2 여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임의로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연령이나 체중이나 길이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바로 숫자로 응답이 가능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양적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문지에서는 보통 그런 경우는 내가 임의적으로 1, 2, 3, 4, 5 범주 나눌 것도 없이 그냥 너의 연령은 하면 본인이 알아서 숫자를 쓰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모형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모형과 모델은 같은 얘기거든요. 앞서 이제 우리가 아까 논문 사례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밖 청소년 논문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보통 논문에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도식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심플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를 연구 모형, 연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경우는 얘가 독립 변수가 되고 얘가 종속 변수가 되죠. 그리고 독립값이 종속으로 가기까지 이 B나 C를 경유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때 변수 B와 C는 매개 변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연구 모형에서의 역할을 외생 변수다, 내생 변수다. 이때 외생 변수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외생 변수하고 조금 다른 의미인데 여기서 연구 모형에서의 역할을 외생이다, 내생이다 나누는 건 뭐냐면 이 내생은요. 지금 내가 설정한 이 모형 내에서 설명이 되는 변수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 변수 P는요. 변수 A가 영향을 준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된다라는 건 영향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변수 C도 A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변수 D도 얘네들한테 영향을 받는다, 설명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 B와 C와 D는 모델 내에서 얘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변수 내에서 설명이 되는 성격의 변수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내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변수 A는 오로지 영향을 주기만 할 뿐이지 얘가 왜 발생했는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를 지금 이 모형 내에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똑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외생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델 바깥에 있는 뭔가가 영향을 줬겠지만 적어도 이 모델 내에서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변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통제 대상이 되는 외생 변수하고 조금 다르게 연구 모델 내에서 설명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로 내생이냐 외생이냐를 구분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헷갈려요. 이러면 제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시험에서 정말 단 한 번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100점을 맞고 싶다면 그런 것까지 다 구분을 하셔야 되겠지만 60점을 맞는데 이런 세세한 개념들까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버릴 건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화와 조작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개념화, 조작화는 앞서 얘기했어요.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세웠을 때 A가 B에 영향을 미칠 거야. 그러면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개념화, 개념적 정의, 개념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측정하지? 그래서 측정 가능하게 추상적인 개념을 바꾸는 과정을 조작화,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조작화를 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측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앞서 우리가 리커트 척도 체크하는 그 응답 사례 석사학위 논문을 봤죠. 그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이 자아통합감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아통합감이란 자신의 일생을 수용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 간의 조화된 견해를 가지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심리적 안정 상태를 말한다. 마치 사전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는가처럼 사전처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념적 정의를 사전적 정의 혹은 명목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통합감을 에릭슨 있잖아요. 에릭슨 아시죠? 심리사회 이론, 심리사회적 위기, 기저주군자, 친생자, 회의 목적은 상사 배치, 요거 외웠던 거 있잖아요. 자, 에릭슨 이론의 기초에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 지혜로운 삶, 생에 대한 태도, 어쩌고 저쩌고 등 6개 영역을 총 31개 문항으로 자아통합감을 측정하는 김정순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측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아통합감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에 해당한다?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3장의 개념적인 설명은 마쳤고요. 자, 그러면 올해 시험에서 3장에서 나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6번 문제는 변수에 대한 문제고요. 224페이지의 7번 문제는 연가설, 연구가설 문제입니다.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 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얘를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통제 변수는 아까 어떤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 뺀 나머지 변수들은 되게 많아요. 외생 변수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조사 설계 과정에서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통제한 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통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제의 대상이 되는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A가 B에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인과관계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 제3의 변수 C, 이 변수가 얘 때문 아니야? 근데 얘가 또 얘한테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끼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진짜 인과관계인지 가짜 인과관계인지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둘 다가 영향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진짜 인과관계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는데 얘가 자꾸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뭘 해야 되죠? 통제를 하는 변수를 통제변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다른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유경이 강의를 합니다. 김유경이 강의를 하는데 조금 힘 빠진다 싶으면 여기 이제 강의실에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 A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학생을 보면서 씩 웃고 힘을 얻고 또 강의를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A의 수업 태도가 김유경의 활력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A가 김유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근데 A 바로 뒤에 B가 앉아 있거든요. 혹시 김유경이 A가 아니라 바로 뒤에 앉아 있는 B를 보면서 충전을 하는 건 아닐까? 근데 걔네들이 서로 앞뒤로 앉아 있다 보니까 도대체 김유경이 누구를 주로 보고 의식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힘든 거예요. 둘이 자꾸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B가 어쩌면 김유경한테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얘네들이 주로 연달아 서로 관련 비슷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좀 힘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세운 가설에서 A가 김유경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 이 A는 독립 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를 헷갈리게 만드는 어쩌면 김유경에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또 다른 변수 B는 외생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를 통제해야 되겠어 해서 B를 통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한테 가서 얘기하기를 야, 쉬는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너 그 다음에는 이 자리에 앉지 말고 저쪽 자리 좀 앉아봐. 이쪽으로 자리 좀 옮겨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유경이 실제로 여기 A를 향해 웃는 건지 아니면 B를 향해 웃는 건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B가 자리를 옮겨서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도 여전히 김유경은 힘 딸린다 싶으면 이쪽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B가 아니라 진짜 A 때문이었구나. 요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B를 통제함으로써 A와
김유경 사이, 즉 독립과 종속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자, 독립과 종속 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B가 있기 때문에 얘를 통제해야 되겠어. 통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B는 외생 변수이자 통제 대상이 되는 외생 변수여서 통제 변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는데요. 독립 변수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 변수가 되고요.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가 됩니다. 어려운 척하고 문제가 너무 쉬워서 짜증날 거예요. 그렇죠? 왜? 이 문제는 나만 맞추는 게 아니라 많은 적분들이 같이 맞출 것 같아서 짜증나는 답은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절 변수는 독립과 종속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가 사회적 지지가 되게 강한 친구는 약하고, 그렇죠? 덜 받고 영향을.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마저도 없는 친구들은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변수들 간의 관계는 그 속성에 따라서 직선이 아닌 곡선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적 관계, 부적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독립 변수가 증가하면 이 종속 변수도 증가하는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소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도 높아. 이런 것들은 높을수록 높다 해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부적 관계는 자존감이 높아지면 우울 성향은 낮아진다 해서 반대 방향이 되는 걸 우리가 부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사실 내가 예를 들어 1000명을 조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딱딱딱딱 이런 직선의 성향을 이렇게만 또 보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곡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음주량과 사회생활.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성인 남성의 사회생활의 질에 음주량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예를 들어 조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사실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 그 결과가 어떤 경향을 나타내면서 보일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 가정은 그래요. 음주의 양이 있고요. 음주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의 정도라고 얘기를 할 때 술을 너무 못 마시는 사람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좀 음주량이 너무 적은 사람도 조금 작을 것 같고 적당한 음주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적당한 선을 넘어서는 사람은 또 사회생활을 되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음주량과 사회생활의 정도는 이런 사이클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변수 간의 관계가 요런 경향 혹은 요런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런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5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이번에는 7번이에요. 영가설 나와 있어요. 영가설의 목적은 뭐다? 연구가설을 반증하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독립과 종속은 관계가 없어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자는 뭐 하고 싶다? 연가설을 기각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우리 했었습니다. 자, 1번 연구가설은 연구의 개념적 틀 혹은 연구 모형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내생변수, 외생변수 얘기할 때 이 변수가 여기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여기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 A, B, C, D 간의 관계를 이렇게 도식화하는 걸 우리가 보통 연구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학교 밖 청소년하고 관련된 그것도 있잖아요. 실제 논문을 읽어보면 이 연구 모형 바로 밑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쓰는 거예요. A에 해당하는 변수가 증가할수록 B는 어떨 것이다. 그 다음에 B가 어떻게 할수록 D는 어떨 것이다. 그 다음에 A가 증가할수록 C는 어떨 것이다. C가 할수록 D가 어떨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이 연구 모형에서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적 틀, 연구 모형은 사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개념적 틀이고 이걸 다른 말로 도식화하는 게 연구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그 연구 모형의 기초에서 개별 변수들 간의 관계의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연구 가설 혹은 조사 가설은 그 자체를 직접 검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반증을 하는 노력이다. 반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번은 틀립니다. 가설은 연구 가설의 검정 결과에 따라서 채택되거나 기각된다. 이게 아니고 기본으로 연구 가설은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설과 대립 가설 중 무엇을 채택하고 기각하는가에 따라서 연구 가설이 지지된다 아니다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서 잘못 썼습니다. 자, 연구 가설은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차이나 관계가 표본 추출에서 오는, 그러니까 우연히 그런 사례들만 내가 우연히 뽑아서 그렇게 보였을 뿐인 그야말로 우연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랬을 뿐이지 실제로는 걔네들 관계 없어. 아무 차이 없어. 이거 뭐죠? 연가설이에요. 연구가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반증의 목적으로 설정되는 걸 뭐라고 한다? 연가설. 근데 뭘 반증하고 싶은 거예요? 연구가설. 혹은 조사가설을 반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을 연가설이라고 한다라고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이라서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때 다시 한 번만 생각하세요. 야, 나의 적군들이 사실 우리가 뭐 이기고 지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적군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할 테니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 여기서 득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시간 10분이나 지나서 저 시간 지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지만 그래도 OX 문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5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사가설과 연가설 쪽에 16문제나 실어놨습니다. 주옥 같은 기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구가설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1번은 맞는 거 아시겠죠? 모든 가설에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의 방향성은 정적인지 부적인지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할 것이다. A가 증가하면 B는 감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적이거나 부적인 가설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A가 변하면 B도 변할 것이다. 혹은 A는 B에 영향을 줄 것이다. 어떤 영향? 어떻게 변해? 까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니고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연구가설은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차이가 이거 우연에 의한 것으로 진술된다. 이거 뭐죠? 이거는 연구가설이 아니라 연가설이라고 얘기를 이거 틀린 거죠? 연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내가 1000명을 조사했다면 빵빵한 증거를 등에 업고 이렇게 하겠지만 꼴랑 5명 조사했다고 칠까요?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통계적 검정력이라는 게 뭐예요? 틀린 연가설을 이러면서 기각하는 능력, 이게 통계적 검정력이거든요. 근데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 통계적 검정력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얘랑 반대말이 제2종 오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종 오류를 범하기 쉽다. 즉 틀린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채택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참인 연가설을, 즉 참인 옳은 연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우리 일률연기라고 얘기했죠. 1종 오류는 옳은 연가설 기각하는 오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자, 유의 수준과 1종 오류는요,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원래가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같은 가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고 시험 문제를 푸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뢰 수준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유의 수준이고 유의 수준을 알파라고 표현하는데 제1종 오류,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도 알파라고 표현해서 얘네들은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유의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면 1종 오류도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요. 2종 오류는 실제로는 참이 아닌 연가설을 기각하진, 참이 아닌이라는 것은 틀린이에요. 그래서 이틀 영체라고 아까 외웠는데요. 틀린 연가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라는 건 채택이잖아요. 이틀 영체, 이거는 이종 오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번은 맞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조사 가설과 연가설 16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변수입니다. 자, 변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성별이라든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되지만, 자존감이나 우울이나 불안과 만족도, 관계,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변수는 최소한 2 이상의 변수값으로 구성된 별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값의 범위가 2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을 변수값이 2 이상, 별량이 2 이상, 속성이 2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9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고 앞서 독립과 종속에 모두 영향을 미쳐서 인과관계를 헷갈리게 만드는 제3의 변수를 뭐라고 불렀죠? 외생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매개 변수는 독립과 종속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독립에 영향을 받아 종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1번 통제 변수는 독립과 종속 변수 사이에 허위적 관계인지 진짜 인과관계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아까 김유경이 도대체 A를 보고 있는지 B를 보고 있는지 누가 도대체 김유경에게 영향을 주는지 너무 헷갈려. 이럴 때 B를 이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통제를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진짜 인과관계인지 가짜 인과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B가 이쪽으로 자리 이동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여기만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가짜였구나, 즉 허위적인 관계였구나, 이런 걸 알겠죠. 어떻게 알아요? B를 통제함으로써 안다는 거죠. 통제 변수는 허위적 관계인지 진짜 관계인지를 밝힐 때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자,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독립 변수 앞에서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아까 선행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절 변수는 뭐예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혹은 강도를 조절하는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은 원인 변수고요. 종속은 결과 변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인 변수를 설명 변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설명 변수, 원인 변수는 다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절 변수는 독립과 종속 간 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 맞고요. 통제 변수는 독립과 종속 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통제 대상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대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 C에 따라 달라진대요. 그럼 이 C가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소득은 독립 변수, 삶의 만족도는 종속 변수인데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별이라는 제3의 변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즉 조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성별은 무슨 변수? 조절 변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화와 조적화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개념화는 그야말로 사전적으로 개념의 의미를 정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조작화는 실제 경험적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게, 측정이 가능하게 얘를 측정 수준으로 이제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성 정도가 더 높은 건 당연히 경험적 자료를 실제 측정하는 방법까지를 얘기를 한 조작화가 개념화에 비해서 더 구체성 정도가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개념의 조작과는 양적 조사에서 우리가 조작화라는 말을 처음 본 게 뭐예요? 일장의 면역적 방법 얘기하면서 면역적 방법은 절차가 뭐냐면은요, 기존의 이론이나 보편적인 명제에서 가설을 세우고요. 가설을 경험적 데이터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설을 구성하는 개념에 대한 조작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경험적 검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면역적 방법은 어떤 조사? 질적 조사가 아니라 양적 조사의 절차거든요. 자, 그러니까 양적 조사인 혹은 연역적 방법에서 조작하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변수를 하나의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요.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울을 측정하는 게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가 굉장히 사회조사에서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이 도구로 측정할 수도 있고 저 도구로 측정할 수도 있고 저 도구로 측정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안색을 살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최근에 식욕이 어떤지를 살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같은 변수라고 하더라도 그 변수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개념적 정의를 명목적 정의 내지는 사정적 정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를 그렇게 명확히 한 후 측정 가능하게 바꾸고 그러고 측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니 20번은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실제 관찰 혹은 실제 측정이 가능하게 바꾸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21번도 맞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3장의 내용들 옳길 했다라고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